앞선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겠지만은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특히 이제 저는 법을 하다 보니까 근대 로스쿨에서 헌법, 인권법, 법사학 이런 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뻔한 거죠. 지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 이게 지방자치죠. 뭐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98년도에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한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주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 그것을 전국으로 따지면은 주권이지만은 지역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자치권이다. 지역적인 주체로서 주민이 자기 통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출발점은 국민주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역이 나오고 주민이 나오고 자기 통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독일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있고 지방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주권이라는 큰 권력이 있고 거기에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권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영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런데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져 가지고 나라가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이 가지는 주권에 근거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주권은 아직도 저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먼저 있고 지역이 있는 그런 구조죠. 사실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정해놓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공화국, 2공화국 때,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이 나라 통치의 한 방식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년 군사 쿠데타가 나고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단순히 중앙정치의 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재헌헌법 때는 이제 저렇게 규정을 했죠.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치단체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의회도 두고,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법률로 정하겠다. 뭐 여기 이제 재헌헌법의 내용이죠. 거기 이제 60년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제 97조의 저 중간에다가 여기 2항입니다. 이제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 놓고 도지사나 이제 큰 서울특별시장, 그때는 뭐 특별시는 아니었죠, 그죠? 서울특별시였고, 뭐 그런 이제 큰 도시의 장은 법률로 정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시라든지 업이라든지 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그런 규정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하죠. 이게 이제 60년 헌법입니다. 반면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이제 이런 규정으로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틀은 앞서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문이 좀 더 단순해졌죠. 이제 3공화국이죠.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는 뭐 이렇게 정해놔놓고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유신헌법, 소위 말해서 유신헌법이죠. 72년 헌법. 거기서는 아예 부칙을 둬가지고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의회를 만들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제 못 박아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통일하고 의회, 지방의회 두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 재헌헌법 만들 때 의원 내각제로 만들었죠. 그 한민당에서. 자기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다수당이었으니까. 내각제라면 자기들이 총리를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국정을 통치한다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대통령제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제로 바뀌었잖아요. 한민당이 왜 바꿔줬을까요? 대통령제로 바꾸더라도 총리 제도를 만들어 둬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이 국무총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은 포함으로 앉혀놔놓고 자기 총리들하고 자기 편인 총리하고 같이 하면 그게 그거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총리로 꼽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민당은 계속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 딴지 걸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너하고 나하고 같이 놀 동급이 아니야 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서 대통령 그렇게 행정부하고 의회가 국회가 서로 싸우면서 이 국회의 권한을 그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계속 우리나라의 그 통치 구조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가지면서 국회를 무시하다 보니까 무시하려면은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이제 그걸 제껴버려야지 자기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이 그러니까 지방의회만큼은 국회하고 비슷한 존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창구니까 그걸 막아버리자고 제껴버린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특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방의회를 설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사람 꼽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제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법 영역에서는 제도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는 헌법이 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 자치 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손대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자치단체 보장, 사무보장, 기능보장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물론 도봉구로 할 것인지 둘리구로 할 것인지 여기 둘리 동네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국회의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치단체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 걸 또 그걸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가 주민과 어떠한 그 생활 단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철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소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가 뭐냐? 우리 동네의 통치 조직은 우리 동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은 우리가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자주조직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죠. 의회가 있고 장이 있고 딱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듯이 그 구청장이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둘고 의회를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시장을 그러니까 간접 선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자주조직권입니다. 또 하나 자주입법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보세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은 누가 만들었냐면 중앙정부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범위 안에서 정해라고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지역단체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정부가 아무런 법을 안 만들고 있으면은 지역단체는 함부로 법을 못 만듭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허용되는 게 부산이나 또는 뭐 저기 안동이라든지 또는 뭐 저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허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광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와는 다르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쓰레기 하나 있으면 발로 차고 갈 줄 몰라도 거기서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단순히 뭐 그냥 과태료 얼마, 과태료 5,000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도 거기 가면은 징역에 처해야 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중앙정부가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게 자주 입법권입니다. 당연히 재정권은 돈의 문제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렇죠. 지방세는 지방에서 거두고 국세는 이제 그 나라에서 거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지방에서는 재정이 항상 모자라니까 그 중앙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뭐 교부금 뭐 해가지고 그냥 주면 좋겠는데 꼭 기분 나쁘게 꼬리표 달아가지고 요건 요런 때만 써라. 그리고 제대로 그 뭐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하고 또 뭐 그 뭡니까 감사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귀찮은 그런 거죠.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독일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공동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국세도 지방에서 걷어요. 걷어가지고 국가로 보내주고 지방세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에서 쓰는 거죠. 공동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쓰기 위한 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가 지방에 돈을 주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 지방이 국가한테 돈을 주죠. 누가 폼을 잡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조직이든 입법이든 다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요. 어쨌든 요 이제 네 가지 정도, 요게 이제 자치사무고요. 실제 그 이제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요 네 가지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능이야 요 네 가지가 보장되면은 얼마든지 뭐 지역 사회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은 이거는 뭐 어디든지 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 조직, 입법, 재정, 자주 입법, 자주 재정. 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지방자치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지역사회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 꾸려 나가고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 나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또는 지역 주민자치라는 것이 요즘은 시대적인 화두거든요.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하겠다. 네가 왜 결정하느냐. 지난 촛불 집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와거리라는 데서 시민의회 만들자 그러니까 전부 그 비난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대표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왜 네가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사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뭐 17세기부터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뭐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은 신발 만드는 사람끼리 모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끼리 모이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사회 그 집단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도시가 커져 나가고 이 도시 저 도시 연결이 되다 보면 하나의 통치 단위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도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다 이어져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다. 저렇게 발전한다. 아까 제일 첫 화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자치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크게 발전해서 국가까지 나아간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자치 단위들의 결합체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가는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또 여기서는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국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대로 하면은 국가가 문제 있으면은 똑같이 사는 사람이 그냥 지역을 구분해서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한 게 됩니다. 조금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죠.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가족 단위로서 먼저 결정을 해보고, 가족이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은 조합이나 마을 공동체가 결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뭐 그 도시가 결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지역이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맡겨두고, 첫째 맡겨라. 자기 알아서 하게 해라. 근데 알아서 하지 못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제 가족에게 일단 맡겼다가 알아서 하지 못하면 마을 공동체가 도와주고요. 거기서 못하면 도시가 도와주고 주가 도와주고 국가는 맨 마지막에 나서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짓는 것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국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 유치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들이 우리 애기 어떻게 키울 건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전부 맞벌이 부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바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마을에서 요즘처럼 체계적인 그 뭡니까 유치원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구청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유치원은 몇 개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계획은 멋지고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는 아주 바람직한 유치원 설립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을 주민들 보고 내라고 해야죠. 그도 보고 안 되면은 서울시장 보고 달라고 그러고요. 서울시장이 돈이 없으면 대통령 보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일단은 특히 이제 생활의 국방이라든지 외교 같은 거는 이거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치안이나 복지라든지 사회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선해서 먼저 맡겨두고 내버려 두고 뭐 내버려 두면서 가능하면은 지켜보고 혼자 못하면은 돈이라도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규제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원리가 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에게, 지역에게, 하부 단위에게 먼저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권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 벌써 지금부터 6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게 그 국가 운영 원리를 보면은요,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요. 국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주의가 뭡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국가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내야 되느냐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 사고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먼저고 우리는 뒤였어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거기는 국가연합이자 동시에 자치정부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도 국가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유를 만들듯이 자치단체들끼리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협력체제를 형성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체제이기도 하죠. 뭐 기본적으로 지방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체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방이 원하는데 이제 지방이 원하는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물론 다 모든 것이 다 저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의 비토권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합의를 하고 국가도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많은 경우에 님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함들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 사안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이 전부 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이 전부 다 자기들은 정말 님비처럼 쓰레기 저장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 집 동네에 쓰레기장 설치해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옳고 그르고 따지기 전에 자기들 싫은 거 왜 강요를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알투지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미에서 있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70년대, 76년에 이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요.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제일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했었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운십이죠. 이제 뭐 간단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은 국가도 아니고 주정부도 아니고 또 뭐 큰 뭡니까 카운티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게 카운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 군 서너 개 정도 합쳐놓은 거. 뭐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크죠. 뭐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을 단위. 우리가 모여 사는 마을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 이게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도봉구 하면은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쌍문 1, 2동. 쌍문 1, 2동도 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뭐 단위들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 또는 주정부가 주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모든 것의 결정권은 개인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민 전체도 아니고 개개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국민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 희노애락에 그 매달려 있는 이 사람들의 결정, 그 마을 단위의 결정,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단위죠. 매일 아침에 그 일어나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밖으로 나오면은 마주치는 사람들. 내가 뭔가 그 저녁 반찬을 사러 나갔을 때 슈퍼에서 얼굴 맞대는 사람들. 그렇게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타운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 마을의 자치 또는 마을의 공동생활, 그게 이제 타운십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 정치나 통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을 주민들 같이 살아가는, 얼굴 맞대고 사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뭡니까, 이 위층에서 그냥 발자국 소리 나서 시끄럽다 하면서 막 두드리고 싸우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치, 그게 전체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기본 동력이다. 풀뿌리에서부터 풀뿌리가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오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거죠. 가장 중심적인 겁니다. 이제 몇 개 주에서 이제 이런 주들입니다. 이런 주들이 이제 홈룰의 바탕을 둬가지고 지역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준 거예요. 주 정부는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 정부 개입은 되도록이면 줄여버리고요. 지방에다가 이제 그 대부분의 권력들을 다 넘겨주는 그런 형태. 근데 요 홈룰에 반대되는 게 딜런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방자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홈룰에 기반돼서 만들어진 이런 그 주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지방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한만 행사하는 그런 조금 우리나라 유사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독일에 유사한 형태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권한 또는 지방 마을의 권한은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보다는 훨씬 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아주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죠. 사실 그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요. 국민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해요.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지역에다가 그 권력을 분할시켜 놓으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뭔가 이 그 권력이 한꺼번에 커지는 걸 막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독재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은 지방자치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여태까지는 이제 지방자치 뭐 좋은 이야기만 쭉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는 요거는 옛날 이론들이에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또는 권력을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활정치예요. 유치원 문제 봅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문제가 절실한 데가 있고 유치원 문제는 뒤로 밀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은 데는 유치원 문제가 절실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요즘 저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 아니라 경로당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각각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쳐다보면 경로당이 필요해요. 아직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녀석도 결혼하면 유치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이렇게 쳐다볼 때와 이렇게 쳐다볼 때가 생각이 다릅니다. 다중적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안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 정치라는 게, 옛날에는 정치라는 것이 중앙 권력,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 이 싸움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구랑 같이 그 입을 맞춰서 그 힘을 합쳐야 되느냐, 또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쓰레기 봉투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 이제 그걸 하는 거, 뭐죠? 주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교육, 환경, 안전, 뭐 이런 것들, 뭐 안전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거는 이제 큰 영역에 걸치기도 하지만은 실제 작게 보면은 담배 연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애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알투디우스 또는 뭐 제퍼슨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또는 내 이웃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입법자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되고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는 국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헌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저걸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정말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정말 사드 배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그 뭡니까? 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좀 통 크게 결정하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맡기자, 이렇게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방 권력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 하나만으로 지방은 몰라 뭐 하여튼 중앙정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론이 이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듣는, 지방정부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인데요. 저게 이제 내 몸을 닦고 내 가족, 집안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천하는 그렇게 이제 진시황이 통일한 거겠죠. 그죠? 그럼 나라는 뭐 거기 진나라, 뭐 한나라, 뭐 초나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수신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몸을 닦고 내 식솔들을 거느리는 거. 식솔이란 말은 좀 뭔가 내 가족을 거느리는 거. 사실 그거는 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신에 들어가죠. 저기서 말하는 가라는 거는 우리 마을, 그 동네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는 성이라는 게, 성시라는 게 하나의 동네 단위로 정해지잖아요. 김씨 마을, 이 마을이 이름이 김씨예요. 그래서 그 맛에 태어나면 김씨인 거죠.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는 가학 개념이 좀 더 줄어들고 일본 가면 더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한 고을을 다스리는 거, 그게 이제 수신 내지는 제가 개념에 들어갑니다. 치국 개념이 아니에요. 요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알투지우스나 제퍼슨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통하는 거죠. 중국과 같은 그런 임금, 그러니까 군주제의 체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통치의 단위는 가정이었고 마을이었던 거죠. 중국이 강력한 군주가 있어가 통일을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의 생활 단위들이 자율권은 다 인정해 줬거든요. 그냥 그대로 바로 눌러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눌러버리는 건 제국주의고, 사실 중국 같은 거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이었다. 다양한 생활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통일을 도모했던 그런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우리나라 역사는 뭐 48년부터 시작한다 보면은 그렇게 긴 역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쟁도 치렀고 대통령도 죽었고 뭐 하여튼 오만 일이 다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왔고 민주화됐던 시기 해서 이제 제1공화국, 2공화국이 국가 형성기죠. 이게 왜 이때까지 잡느냐면요. 그러니까 5.16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인데요. 사실 1960년에 법적인 의미에서는 민법이 만들어져요. 계속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게 정부조직법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법을 만들다가 이제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법 제도가 정비가 끝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기본 이데올로기는 반공의 틀을 갖추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 체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군사 정권 체제가 들어서고, 사실 이 단위에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조금 그래도 다 달랐죠. 대통령의 통치력이 지방이나 이런 데까지 다 미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이때는 이제 모든 국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됐던 시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87년 이후부터는 조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야기됐던 시기인데요. 그것도 이제 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OIS가 물러나고 DJ가 들어올 때 IMF가 터지잖아요. 조금 두 개가 나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뭐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적어도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현대사의 기본적인 단위들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딱 요 단계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지방자치가 처음에 제도적으로 형성됐던 시기고요.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 유보도 아니었어요. 아예 뭐 그냥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국가통치에서 빼버렸던 시기.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면서 조금씩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던 시기. 뭐 87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지방자치는 91년부터 시작해서 95년 이렇게 단위로 바뀌는 거죠. 대체로 이제 그 시기 그냥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광역단체, 기초단체 나눠가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체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틀은 요 시기는 교화서적이에요. 지방의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수장이 있고, 자치단체장이죠. 시장, 도지사가 있고요. 또는 군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 시장, 의회와 도지사, 군수가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대충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제 지방의회 또 구성이 되기도 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자가 왜 빠져버렸나요? 어쨌든 도의원이라든지 또는 면의원이라든지 이런 선거도 한번 실시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정부 시기 동안은 지방자치 단위는 존재했습니다만은 아예 지방의회는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지방의회는 두지 않았고요. 지방의 수장은 어떻게 뽑았어요? 대통령이 이제 자기 사람 찍은 거죠. 찍고 도지사를 찍고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도지사가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그런 구조로 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본다면 지방자치라는 건 거의 없었던,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이름만 있었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1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비슷하게,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뭐 초기에는 노태우 정권 때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안 했죠. 뭐 의회, 시의회 정도만 뽑아가지고 이제 YS 정부 때 시의회를 뽑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95년부터 그러니까 그 장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 모양은 제1공화국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갔죠. 그러니까 장이 있고 의회가 있고 서로 뭐 싸우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던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나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시업면장은 그러니까 시업면의회에서 그 이제 장을 뽑았던 그게 광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초는 의회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에 가면은 그러니까 모든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사실 60년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대 아닙니까? 완전히 그 민주주의의 시대였죠. 사실 우리 헌법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반면에 이제 군사정부 때는 뭐 전부 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91년부터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뭐 95년부터 이제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가 됐었고요. 91년도에는 의회를 주민이 선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시작하려면은 그래도 뭐 이 조선시대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지방 분권적인 체제이기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까지 미칠 만큼 능력이 못 됐던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모든 어떤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이 지방 단위로, 토지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됐던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방 수령은 중앙에서 임금님이 파견했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암행어사 돌렸잖아요. 우리 조선 체제가 사대부 중심 체제로 가면서 이 사대부들을 지방에서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앙 권력의 원천이 지방이었어요. 지방의 양반가가 중앙 권력의 원천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양반들이 지방에서 유양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통치 체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하면 시의회 비슷한 거죠. 또는 시원로원 뭐 그런 정도인데요. 그 중앙에서 사또가 파견이 되더라도 이 사또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사실 뭐 좋게 말하면 견제였고 나쁘게 말하면 지역 토호들이었고요. 엄밀히 본다면은 어쨌든 그 이제 중앙 권력에 대항해서 지역의 어떤 그 뭡니까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대충 이제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향약을 만들고 이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지역 통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유양소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사또를 견제하는 장치였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자치 조직이었죠. 사실 여기는 내부적으로 뭡니까 그 규약을 만들고 규약을 위반하면 처벌까지도 했어요.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은 뭐 지방자치와 유사한 지방자치라고 하긴 뭐합니다. 자기들끼리 노릇이니까 여기는 양반들만 들어갔잖아요. 이제 일반 백성들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라고 하긴 좀 뭐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은 될 수는 있겠죠. 뭐 시기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1, 2공화국 나라가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는 아주 재밌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사실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수준이라 한다면은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싶기도 한 그런 수준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해방 직후에 뭐 인공이라든지 뭐 그 건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 가지고 좌파에서 이제 뭐 자기 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평도 만들고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느냐 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헌법적으로는 또는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죠.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나 봐요. 그 뭐 이런 그 자치 그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이 지방 자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서로 척이 지다 보니까 원래 대통령이 국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행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회하고 척을 지다 보니까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걸 이제 그 뭐 부녀회를 조직한다든지 조계종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연예인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조직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한하는 체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금 그 위태롭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58년도 그 유명한 58년 개띠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4.19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60년 헌법체제가 들었습니다. 제2공화국이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그래도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거는 이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의원 선거도 하고요, 장 선거도 하고 각각 다 따로 했죠.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해산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군수도지사 내무부 장관이 의회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수장이 의회를 대신하게 되고 의회는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자치단체 수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거나 군수가 임명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뭐 지방의회 구성식이 뭐 별로 헌법에 그냥 나중에 법률로 정해놓고 법률 자체를 안 만들어 버렸죠. 이제 뭐 유신헌법 때는 더더욱 그랬고 제5공화국 헌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권력은 아예 그냥 약화를 시켜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 헌정사상 역대 최고급으로 강력해졌어요. 가장 강력한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도자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강력한 중앙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독재가 이루어지는 한쪽에서는 지방자치가 희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맞물려 들어가요. 지방 권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중앙 권력은 세지고요. 중앙 권력이 세지는 만큼 대통령 권력은 더 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부에 가면은 이제 뭐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도 부활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었고 계속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죠. 의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장은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다가 적재간 시기 되면은 장도 주민이 직선하는 형태로 가겠다.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진행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면 지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상도 사람 경상도 밀어주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 밀어주고 뭐 그렇게 끝났던 거죠. 사실 참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요즘에서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사를 완전히 그냥 그 오염시켰던 가장 큰 주범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뭐 나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민주화의 열정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의회, 의회를 구성하는 건 모르겠는데 장 선거까지는 그거는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기적거렸죠. 그게 이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게 지방자치법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당법도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되려면요. 최소한 5개 이상의 시군구에 지구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시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도봉구 주민들을 위한 도봉구 주민들에 의한 도봉당을 만들면 안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정당이에요. 이제 도봉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을 공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도봉당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거 안 되거든요. 지금 정당법에서는. 당이, 그러니까 시도당이 도봉구가 아니라 서울시 단위로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5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봉당은 못 만드는 거죠. 저기 제주도당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주도당을 어떻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제주도 출신들한테 도장받아갖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 설치해야 되냐면, 중앙당을 어디 설치해야 되냐면 서울에만 설치해야 돼요. 지금 정당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당 중앙당을 왜 서울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제주시에 설치를 해야지. 지역에 지역 정치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정당 자체가, 정당법 자체가. 이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95년도에 비로소 장선거를 하게 돼요. 이제 도지사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았죠. 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발안이 가능하게 됐어요. 주민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은 시의회에서 그걸 심의하게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 자치보다는 오히려 지방 분권이 더 강한 국가 의제였고요. 그래서 행정수도특별부가 지방 이전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냥 딴지 걸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했죠. 그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거 설치가 됐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서울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요. 87년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정권, 전두환 정부를 몰아냈어요.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뤄냈는데 그 성과는 신군부하고 상김씨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는 바꿔냈는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시민들은 정치에서 밀려났어요. 여기에 80년 체제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봐보세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잖아요. 계속 자기들끼리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접 민주주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겠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서 자기들끼리 모든 이야기, 마치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대통령이 다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대통령 공약은 딱 하나여야 돼요. 여태까지 중앙정부를 하던 걸 지방에 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게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일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우리들이 과제일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적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